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 이 기업의 흥망성쇠, 생존을 이끄는 건 사람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이끄는 생생한 기업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기업 생생 스토리 시작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대한항공이라고 네. 표현하지만 사실 한진그룹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인데요. 여기서 이제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되고 뭐 화물기라든지 슬롯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왜 합병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아시아나항공이 부도가 났죠. 네. 사실은.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자를 산업은행에서 이제 채권자니까 검토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말도 많았던 네. 현대산업개발. 네네. 그래서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랬었죠. 무산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인수자를 확보하던 중에 대한항공이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으로 인수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산 넘어 산입니다. 예. 가장 가깝게는 지난 11월 1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네. 지금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를 합병하고 싶다고 합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미국, 일본 각 국가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EC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네. 유럽에서는 첫 번째 이제 브레이크를 건 게 뭐였냐면은 너희들 화물 운송을 네. 대한항공도 하고 아시아나항공 둘 다 하면 이거 네. 또 독점이고 좀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공정 경쟁이 아니다 이거죠. 해소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의 이사진에서 이걸 이사회를 했는데 첫날 통과를 못 시켰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튿날 12월 1일 날 통과는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뭐 한 분이 사퇴하고 이런 네네. 반대하는 분이 사퇴까지 하면서 됐는데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왜냐하면 좋다 이거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부도가 났으니 인수자가 대한항공인데 네. 이게 물류라는 건요. 네. 항공도 그렇고 해운업도 그렇고 사실은 국가 인프라 사업이고 네. 국가 경쟁력과 맞물려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지난번 팬데믹 때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씨가 이걸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나름 경쟁력을 갖추었던 항공 운송을 이씨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거는 아니 합병해본들 네. 차 포고 차 떼고 보 떼고 다 떼고 네네. 껍데기만 합병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비판이 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은 이 합병에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병은 진행 중인데 지금 문제는 이 씨의 이거 이사회 통과되자마자 이 씨에다가 바로 이 승인 받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예. 우리 이제 하나를 포기했으니 승인해줘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네. 내년이 되면 미국하고 일본 경쟁 당국의 다시 심사를 해야 돼요. 네. 본격화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화시키고 내년 말에 네. 이게 다 끝나고 나야 EU에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산 넘어 산이고 여러 곳에서 자기들 유리한 뭐 것들을 자꾸 떼라 하는데 결국에는 합병하고 나서 급등면 합병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되면 당장 그 대형 항공사를 만들 수 있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네. 지금 대한항공이 글로벌 19위거든요. 네. 19위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 29위인데 두 개 합치면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7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양사 합병할 경우에는 세계 7위권 메가 항공사, 메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네요. 네. 자, 그런데 이 항공 그 운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 화물기 사업이 코로나로 사실 여행객들은 안 갔습니다. 항공사들이 네. 타격을 많이 입었죠. 지금 아시아나 부채가 올해 하반기 12조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박삼구 총수는 엄청난 비판과 과징금, 뭐 벌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그나마 화물기가 그 이익을 내고 말 그대로 좀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EU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 문제라든지 과점 문제를 걸어서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 노조 측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빼고 나서도 조원태 회장이 기어이 어쨌든 합병이라는 작업은 완수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나요? 아니면 그 산을 넘지 못하면 또 한 번 어떻게 보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정확한 대한항공 오너의
지금 전문가들 의견은 여러 의견입니다. 특히 이제 12조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면 네. 부채가 12조인데 이게 대한항공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과연 아시아나항공에서 자립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네.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걸고 있는데 실제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뜯어보면 12조 전체가 부채가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한 7천억 빌려줬고 네네.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한 1조 9천억 네. 그리고 한 4, 5조 반 정도는 리스료예요. 그러니까 당장 예. 이자가 나가지 않는 다른 항공사 지고 있는 비용이라서 네네. 이게 이제 반대론자와 찬성론자가 팽팽한데 네. 산업은행의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산업은행은 지금 HMM도 물려 있죠. 네. 큰 돈이죠. 그리고 아시아나까지 물렸으니까 국가가 부채 상태가 심각하니 국가 재정이 좋지 않으니 네. 빨리빨리 팔고 싶은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 아. 그럼 중요한 건 지금 HMM도 해운 운송 컨테이너에서 네네. 아까 한진해운과 이제 비슷한 건데 그리고 이 항공 물류는 사실 국적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서두르다가 국제 경쟁력, 네. 우리나라 운송 전체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좀 차분히 두드려 보면서 좀 따질 건 따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 많습니다. 예, 뭐 어제 저희 공정위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인수합병 얘기 어제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합쳐졌는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좀 침해할 것 같다라고 하면 못하게 하지만 그런데 이익이 더 크다, 기업의 효용성이 더 크다라고 하면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걸려 있고 슬롯이라는 어느 공항에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문제도 다 있습니다. 이게 따져야 될 문제를 따져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넣고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좀 더 글로벌 메가 항공사로 크기 위한 이제 이 숙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가 추후에 또 금호는 그럼 이제 저희가 다루기에는 또 기업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진 해운이 기억나고요. 네. 한진 해운 문제가 사실 몇 해 전에도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 학위 논문이 베트남 전쟁인데 한진해운 얘기가 제 연구 그렇죠. 예, 자주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진 어떻게 출발한 회사입니까? 대한항공의 모체 혹은 대한항공의 본체 회사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내 현대사에서 국내의 육해공 물류를 총괄했던 그룹이다. 네. 이 그룹을 만든 창업자는 이제 조중훈 회장인데 네. 1920년생이세요. 네. 20년생이시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 봐야 되죠. 네네. 이분은 4대째 서울 토백입니다. 순수 서울 분이세요. 네. 부친이 존명희 선생이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대천주 여사인데 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네네. 어릴 때 그 부친의 이야기는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네. 그리고 좀 분주했답니다. 그래서 네네. 아우를 지어줬는데 네네.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 많이 들어보셨죠? 제주에 있는 네.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석학원. 네. 인하대학교의 이사장의 정석학원. 네. 그러니까 한진의 정석 이사장 뭐 네네. 이런 일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조중훈 회장의 아호입니다. 제주에 가면 정석비행장. 맞습니다. 네, 다 거기서 네네.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 토백이셨는데 아버지가 좀 부유했어요. 흑수 출신이 아니고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네. 부유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몰락을 하죠. 네. 그래서 조중훈 회장이 1940년에 네. 조선소 수습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2등 항해사, 2등 기관사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네. 이제 해운 사업에 운송에 대한 그렇네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네. 17살에 들어가고 이 1942년도에 처음으로 세운 회사는 이연공업사라고 해서 네. 이게 이분이 이제 기계를 전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순 엔진을 사와서 이걸 재생을 해서 판 요 사업이 꽤 성공을 했는데 네. 6.25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하면서 이걸 다 뺏기고 결국에는 45년도에 이 사업을 접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분이 해방되던 해에 11월 1일 날 네. 그 이연공업사를 접었던 그 돈하고 합쳐서 세운 회사가 바로 한진입니다. 한진상사. 뜻은 한민족의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운수의 의미가 확실하게 들어있어요. 한진이라는 맞습니다. 말을 네. 썼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47년 뭐 해방 이후부터 운송 사업을 시작해요. 네. 수송 사업도 깃털도 마련하고 그 5년 만에 종업원 40명, 트럭 30여대를 네. 하죠. 그리고는 6.25를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대기업 집단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전쟁,
어떤 국가가 불화해주는 뭐 적산불화 이런 적산불화, 얘기들 네. 나오잖아요. 역시 이 전쟁이란 상황에서 국가 사업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따내면서 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한지는 전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네. 일단 2차 세계대전 겪었죠. 그리고 6.25 때를 또 한 번 6.25를 기반으로 또 한 번 성장을 하죠. 예. 이게 그 6.25 때 미군 운송권을 따냅니다. 네. 이게 이제 독점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57년도에 이게 한진 상사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59년도에 이제 소공동 그 네. 당시 50년대 말 6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업 좀 한다 이러면 소공동 반도호텔에다가 사무실을 내야 됩니다. 예, 그 네. 정도 낼 정도였으니까 꽤 중견 기업 상을 컸고 어쨌든 그 6.25를 전후로 해서 미군 상대로 한번 또 점프업을 하는 그런 예.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베트남 전쟁 얘기도 저는 이제 이 다른 뭐 베트남 전쟁 선전에 관련된 연구였는데도 보다 보면 군인도 잘 못 들어가는 데를 한진이 하는 물류는 뚫고 들어간다는 그걸 막 이렇게 자료처럼 뭐 보도도 나오죠. 나오기도 예.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군납이라든지 군 사업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또 이면적인 안 좋은 점을 저희가 또 찾아볼 수도 있지만 당시에 보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해운이나 국제운송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옛날 재벌사들을 보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네. 동생분 한 분이 영어를 잘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6.25 때 이후에 미군 그 건설업을 많이 따내서 사실은 네.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조중훈 회장에게도 그런 동생이 있었죠. 아, 네. 조근호 부회장이라고 네네. 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보스턴에서 와서 형님 사업을 도웁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당연히 잘했겠죠. 네네. 미군들과의 어떤 소통을 잘했을 맞습니다. 것이고 그것이 50년도에 미군 운송 사업을 따낸 것도 뿐만 아니라 60년대에 바로 이야기하셨던 이제 베트남 이게 다른 이야기를 읽어보면 뭐 조중훈 회장이 65년도에 그 한국 용역 군납조합 이사장으로서 이제 김기철 재단으로 갔다가 끼논항에서 보이는 네. 많은 물량을 보고 저걸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생인 조근호 그 부회장의 네. 영향이 되게 컸죠. 영어를 잘했고 미군과의 미군들과의 관계가 좋았군요. 좋았고 네. 어쨌든 이 덕분에 조중훈 회장이 바로 미국과 그 이 베트남 전쟁이 운송 네네. 계약을 따냅니다. 와. 이게 사실은 한진그룹의 완전히 바탕을 이룬 거예요. 이게 지금의 한진을 만든 거는 사실 그 당시에 그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66년도에 미군 사령부로 790만 달러로 시작을 해서 네. 71년도 5년간 이 사업을 하는데 네. 여기에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예. 이게 어떤 돈이냐 지금은 큰 돈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외화가 5천만 달러였으니까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전체 외화의 3배를 벌여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돈으로 현재 한진그룹의 대부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예. 자, 지금 사실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요. 앞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대한항공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얘기는 저희가 또 기회가 네. 되면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항공 사업은 뭐랄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좀 엄두도 못 내는 거였는데 대한항공이 원래 한진 게 아니었나요? 어떻게 대한항공이 한진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조중훈 회장이 항공 사업을 시작을 했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60년대에 외국으로 가는 분들이 몇 분 있을까요? 예. 예, 사실은 많지는 않았을 사업성이 거죠. 그렇게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네. 떠맡기다시피 했습니다. 항공 사업도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기업들 얘기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거 좀 해. 이런 게 뭐 있었잖아요. 필요 사업, 정유, 철강, 재 네, 이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항공사도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국영회사였어요. 네. 대한항공공사를 만성적자였습니다. 네네. 이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그 당시 김영국 중앙정보부장이라든지 유울학 비서실장이라든지 네. 굉장히 압력을 많이 냈대요. 근데 계속 피해 다녔는데 네네. 결국에는 청와대를 불러서 나 국적기 좀 타고 외국 가고 싶다. 네네. 이 한마디에 조중훈 회장이 당시 아. 27억의 빚을 안고 있는 네네. 그리고 비행기라고는 고작 보잉사 한 대 탈 정도도 안 되는 비행기를 네네. 받고 항공사업을 시작했죠. 예. 근데 문제는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게 69년도에 받았거든요. 예. 생각해보시면 69년도 다음 바로 73년도에 뭐가 터졌나? 오일 쇼크. 맞습니다. 있잖아요. 월쇼크로 뭐 엄청나게 그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73년도에 오히려 전보기를
갖고 왔던 걸 내놔야 할 판이었고 예. 그때 사실은 조정훈 회장이 프랑스 소시에테 은행으로부터 돈 5천만 달러를 빌려요. 네네. 신용으로만. 네네. 예. 그래서 941승으로 사실은 대한항공이 살아납니다. 예. 사실 뭐 해외 여행 전문가들, 여행객들은 대한항공 서비스 좋다 이런 평가도 있고 지금은 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지만 이런 우여곡절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한진이 왜 대한항공을 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임자가 해봐 이거였군요. 네. 자 그런 방식인데 이 대한항공은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수합병 문제가 있고 이런 방식이 되고 그다음에 해운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컨테이너 물류를 보면 거기 H 마크 딱 찍혀 있는 네. 그게 사실 한진이 최초다 거의 최초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 분야도 한진 그룹의 굉장히 큰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전쟁은 많은 기술의 변화를 낳았는데 네. 베트남전이 인류 역사에 낳은 기술 변화가 하나가 바로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가 베트남전 저는 몰랐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래서 베트남전이 우리 현대사에 남긴 가장 큰 족적 하나가 사실 네. 컨테이너를 만든 건데요. 아, 조중훈 회장이 아까 말씀대로 66년부터 71년까지 네, 미국의 베트남전 물류를 맡죠. 이때 네. 컨테이너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예, 실제 이때 이제 원래 한진그룹이 만든 건 대진해운이었어요. 네, 67년도에 네, 대진해운을 만들고 갖고 있다가 77년도에 컨테이너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진해운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해운사에 컨테이너사를 독점하는 건 사실은 한진해운이었죠. 예, 지금은 HMM이 우리나라 한 컨테이너선의 99%를 달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컨테이너선을 개척한 건 한진해운으로 봐야 돼요. 네. 자, 그 이후로 뭐 경제 개발 시기 또 해외 뭐 개발 인력 파견 시기에 한진이 아주 톡톡하게 성장한 거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비극적인 사건도 잠시 있었죠. 이 이후에 이제 기업들이 커지고 뭐 굉장히 선망의 기업이 됐습니다만 이제 조중훈 회장 이후에 조양호 회장 그리고 지금 이제 조원태 회장까지 그 뭐랄까요? 우리가 항상 이 기업 이야기 마무리할 때 미래와 또 세대 교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안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마카다미아 아마 그거 이제 그쪽 그룹에서는 잘 안 드시는 음식이 됐을 정도인데 그렇죠.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또다시 이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평가하십니까? 뭐 다른 그룹도 그렇지만 사실은 한진그룹이 경영권 분쟁이 유난히 많은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네네. 2000년도부터 현재 그 조양호 회장의 형제들도 경영권 분쟁. 그랬었죠. 예. 범한진그룹은 사실은 뭐 한진그룹이 있지만 한진중공업도 한진이었고요. 네. 한진해운도 한진이었고 메리츠 정권도 지금 물범 한진그룹이죠. 막내가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도 경영권 분쟁이 있었지만 우리 가장 최근에 기억하는 건 역시 땅콩회항. 그다음에 물컵 사태. 네네. 물컵 갑질 뭐 이런 건데 이때부터 경영권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고 네. 사실은 한진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오너 리스크가 아닌가. 네. 네. 지금 우리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 항공을 저렇게 사실 어거지 비슷하게 네. 굉장히 무리한 수를 써가면서 인수하는 것도 조원태 회장의 의지가 과연 그것이 옳은가 진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게 사실은 국가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인수를 맞아요. 해주는 건데 네. 그게 오너의 어떤 의지만으로 저렇게 의지를 써서 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 오너 리스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서류던치를 현장에서 네. 뭉치를 던지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분위기라면 옆에 참모가 아주 충원 어린 조언을 했을 때 과연 들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고요, 국가의 핏줄입니다. 운수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이끄는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슈가 생기면 저희가 뭐 다른 기업 얘기를 하다가도 이 한진 얘기로 돌아와서 잠시 그러시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충 감은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